태평양 한가운데 암초에 걸린 배 한 척이 침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22명의 선원들은 망망대해에서 구조를 기다렸지만 정작 자국의 해상보안청은 구조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 배의 정확한 위치를 이미 파악하고 있던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의 구조선이 출동해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전원을 구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한 해운사의 결정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해온 조선 파트너를 외면하고 15% 저렴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나라의 선박을 선택했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계약이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결정을 두고 현명한 비용 절감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진수된 지 불과 7일 만에 태평양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 정작 그들을 구한 것은 바로 그들이 외면했던 그 나라의 기술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위에서, 그리고 파도를 가르는 바다 위에서 이 나라가 조용히 쌓아온 힘이 빛을 발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숨겨진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건이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지 낱낱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러면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데이비드가 야마모토를 처음 만난 것은 2009년 봄,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의 해운업 컨퍼런스 자리였습니다. 당시 데이비드는 35살, 막 독립 컨설턴트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던 시절이었고, 야마모토는 일본 3대 해운사 중 하나인 대형 선사의 전략기획 담당 임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세계 LNG 운송 시장의 장기 전망을 두고 패널 토론에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미국 셰일가스 수출 본격화를 근거로 아시아 태평양 LNG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예측하자, 야마모토는 전통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성을 들어 이를 반박했습니다. 토론이 끝난 뒤 야마모토는 먼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자네의 숫자가 틀렸는지 맞는지는 시장이 증명하겠지. 하지만 그 근거만큼은 탄탄하더군. 시간이 생기면 한잔하세.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15년이 흘렀습니다. 데이비드의 예측은 현실이 되었고, 야마모토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매년 도쿄와 뉴욕을 오가며 분기별 시장 분석 미팅을 이어갔고, 어느 순간부터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판단을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야마모토는 사무라이 집안의 후예답게 신의와 명예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서양식 합리주의에 기반한 데이비드의 냉철한 분석을 가리켜 내 직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지도라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야마모토가 회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 선사는 세계 에너지 물류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북미 셰일가스 수출 물량의 안정적인 아시아 수송을 위해 자체 LNG 전용 선대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 바로 그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계획은 원대했습니다. 차세대 멤브레인형 LNG 운반선 12척을 새로 건조해 향후 10년간의 주요 항로를 전담케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척당 건조비 2억 5천만 달러, 총 계약 규모 3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컨설팅 전반을 맡은 것이 데이비드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수개월에 걸쳐 수백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조선소를 기술력, 생산성, 납기 신뢰성, 재무 건전성이라는 4가지 기준으로 정밀하게 비교 분석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한 대형 조선사가 유일무이한 최상의 선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거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기술력이었습니다. 그 조선사가 독자 개발한 저온 고만강강 화물창 기술은 기존 프랑스 업체의 특허 기술과 비교해 로열티 비용이 없었고, 영하 163도 환경에서의 충격 인성과 피로 강도는 오히려 우수했습니다. 세계 LNG 운반선 시장에서 이 수준의 독자 기술을 보유한 곳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둘째는 생산성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용접 로봇 시스템과 대형 크레인 설비를 갖춘 그 조선소의 건조 프로세스는 경이로운 수치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납기 준수율 99.8%. 다른 어떤 조선소도 이 숫자를 흉내내지 못했습니다. 셋째는 신뢰였습니다. 지난 10년간 발주된 선박 20척을 단 한 건의 중대 하자나 납기 지연 없이 완벽하게 인도한 이력이 있었고, 그것은 어떤 프레젠테이션 자료보다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야마모토는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는 데이터를 읽는 눈이 있었고, 그 데이터가 말하는 바를 이해할 만큼의 경험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계약식은 울산 조선소에서 열렸습니다. 야마모토와 조선사 부사장 김진우가 악수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야마모토는 기념 촬영 직전 특유의 단호한 어조로 짧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칼은 최고의 대장장이에게 맡기는 법입니다. 우리가 찾은 것이 바로 그 대장장이입니다. 데이비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드물게 마음이 놓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5년 경력 동안 수십 건의 대형 계약을 컨설팅해왔지만 이만큼 모든 조건이 정합적으로 맞아떨어진 사례는 많지 않았습니다. 발주사의 신뢰, 조선사의 기술력, 그리고 양측을 잇는 15년의 파트너십. 이 계약은 시작부터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가 오랜 세월을 통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장 단단해 보이는 것이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약점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완벽하다고 믿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방향에서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숫자로 배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배웠습니다. 야마모토는 훌륭한 경영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두 가지 자아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냉철한 전략가와 명예를 자존심과 혼동하는 사무라이 후예였습니다. 그 둘 중 어느 쪽이 이기느냐는 언제나 상황에 달려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계약식 현장에서도 마음 한편에 조용한 긴장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야마모토는 기분 좋은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울산에서 데이터가 증명한 것을 그의 직감도 승인한 날이었으니까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의 판단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동아시아의 정치 지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일본 정치인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전범들이 합사된 그 신사에 강요급 인사가 공식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내 여론은 즉각 들끓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며칠 지나지 않아 독도를 둘러싼 망언이 또 다른 정치인의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수십 년을 반복해온 패턴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파장이 단순한 외교적 마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울 본사의 리스크 관리팀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대형 조선사가 일본 해운사에 공문을 보내온 것은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내용은 정제된 비즈니스 언어로 가득했지만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양국 간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존 계약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금의 3.8%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신은 이를 두고 불가항력적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 재협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문을 받아든 데이비드는 문서를 2번 읽었습니다. 회사 측이 고용한 외부 컨설턴트인 그는 계약 구조와 시장 리스크를 분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한국 조선사의 요구가 논리적으로 타당했습니다. 3.8%라는 수치는 과도하지 않았고 정치적 리스크를 계량화해 협상 테이블로 끌어온 방식도 전형적인 비즈니스 관행이었습니다. 그는 야마모토 회장에게 즉시 수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야마모토 회장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회장은 공문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는 차가움을 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 상황을 빌미로 계약 조건을 흔드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압박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명예와 자존심의 문제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회사의 원칙을 숫자 하나로 허물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재차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지금은 감정이 아닌 숫자로 판단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마모토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보였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야마모토가 전혀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회장은 중국의 한 조선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미 건조가 완료된 재고 선박 12척을 기존 계약 가격보다 15% 저렴하게 넘기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납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당장 인도가 가능하다는 조건까지 붙었습니다. 야마모토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즉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재고 선박은 특정 발주자의 요구 사양에 맞춰 제작되지 않은 범용 선박이거나 기존 계약이 파기된 채 떠도는 물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품질 검증 이력이 불투명하고 정비 기록과 설계 문서가 불완전한 경우가 많으며 무엇보다 선박이라는 장비는 단 한 번의 결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15% 절감이 어떤 대가로 돌아올지 모른다고, 그것이 두렵다고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야마모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무리하며 짤막하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나 하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데이비드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약 조건 재협상 요구에서 시작된 이 과정이 어느새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끝이 어디인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경험 많은 컨설턴트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고 선박 12척, 15% 절감, 즉각 인도 가능.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거래는 해운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지나치게 좋은 조건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우려한 것은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다 위에서 인간의 목숨이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계약 파기 선언이 있던 날, 도쿄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야마모토 켄지 회장은 연단에 올라서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새로 체결된 중국 조선사와의 계약서가 대형 화면에 띄워져 있었고, 보도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한국 조선사와의 계약을 공식 파기하고 중국 조선사와 새로운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는 발표였습니다. 그는 단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닌 숫자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경제 언론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일본 해운의 자존심 회복, 한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은 당당한 승리, 합리적 비용 절감이 가져온 경쟁력 강화. 기사 제목들은 하나같이 승전보를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야마모토의 사진이 경제 주간지 표지를 장식했고, 그는 일주일 뒤 도쿄 경제 포럼 연단에 초청받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을 주제로 강연까지 했습니다. 그 무렵 그 해운사의 주가는 단기간에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환호했고, 증권가에서는 이 결정이 일본 해운 산업 전반에 새로운 비용 절감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이 결정을 압도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한국 조선사에서는 아무런 반박 성명도 없었습니다.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는 짧은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임원 누구도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성명서 한 장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일이 이미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계약 파기 통보를 받은 지 열흘도 되지 않아 한국 조선사는 비워진 도크에 새로운 발주 계약을 채워 넣었습니다. 상대는 덴마크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해운 그룹이었습니다. 계약 금액은 이전보다 5% 높았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덴마크 측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배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성을 삽니다. 일본 언론은 이 소식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전략적 침묵이었는지 관심받기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해운업계에서는 이 두 계약의 대비가 조용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조선사가 일본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빠르게 대체 계약을 맺었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비워진 도크가 빈 채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일본 측의 기대는 열흘 만에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중국 남부 항구 도시에서는 성대한 명명식이 열렸습니다. 새로 건조된 선박에 류진마루라는 이름이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행사장에는 홍백의 장식 리본이 가득했고 축하 음악이 울려 퍼졌으며 야마모토 회장이 직접 참석해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선체에 부딪히는 샴페인 병이 산산조각 나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일본 방송사들은 이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류진마루는 길이 340m, 폭 58m의 거대한 화물선이었습니다. 새로 칠한 선체가 햇빛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야마모토 회장은 선체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들은 그 뒤를 따라다니며 인터뷰를 청했고 그는 하나하나 응했습니다. 외형은 어느 모로 보나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미국 해운 컨설턴트로 이 업계를 20년 넘게 지켜봐온 데이비드는 명명식 영상을 사무실 모니터로 지켜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끄고 곧장 위성 추적 시스템으로 이동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고 류진마루의 선명이 입력되었습니다. 그는 이 선박의 최고 위험 등급 경보를 설정했습니다. 시스템이 24시간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샌프란시스코만의 회색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그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축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배가 항해를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류진마루의 첫 항해는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명명식이 끝난 지 나흘 뒤 류진마루는 중국 남부 항구를 떠나 태평양으로 나아갔습니다. 화물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전 투입 전 마지막 점검을 위한 빈배 항해였습니다. 선원 42명이 승선했고 목적지는 미국 서부 해안이었습니다. 오직 배와 바다만이 존재하는 시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닷새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태평양은 그 거대한 몸집에 걸맞지 않게 너그러웠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파도는 낮았습니다. 엔진 출력은 설계 수치와 일치했으며 연료 소비량도 예측 범위 안에 들었습니다. 선교에서 당직을 서는 항해사들은 계기판을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매끄러웠습니다. 지나치게 매끄러워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로. 데이비드는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에서 이 배의 실시간 신호를 하루 3번씩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위성 추적 화면에 찍히는 위치 좌표, 선속, 선수 방위, 숫자들은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감각으로 평온한 항해 초반이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쉽게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진수 후 닷새째 되던 날, 류진마루의 서쪽 항로 위로 약한 기압골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라 부를 수도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바람이 초속 15m를 넘지 않았고 파도는 3m 안팎이었습니다. 태평양 항해에서는 흔한 날씨였습니다. 경험 많은 선원이라면 이 정도 너울에 커피 한 잔을 쏟을 일도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순간 류진마루의 통합항해 시스템이 처음으로 이상 신호를 내보냈습니다. 통합항해 시스템이란 이 배의 모든 감각기관을 하나로 묶는 장치입니다. 위성항법 수신기, 관성항법 장치, 전파항법 시스템, 소나, 압력 센서, 기상 관측 장비, 충돌 회피 레이더까지. 이 모든 장비들이 쉬지 않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배의 위치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오케스트라에 비유하자면 각각의 악기가 저마다 정해진 박자와 음정으로 연주하고 그 소리들이 하나의 화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단 한 악기라도 박자가 어긋나면 지휘자는 즉시 그 소리를 감지합니다. 류진마루의 통합항해 시스템에서 나타난 것은 바로 그 박자의 어긋남이었습니다. 위성항법 장치가 찍어내는 위치 좌표와 관성항법 장치가 계산한 위치 사이에 0.5초의 간극이 생겼습니다. 더불어 선저에 설치된 소나가 감지하는 해저 압력 수치와 선체 외벽의 압력 센서 수치가 미세하게 엇갈렸습니다. 숫자만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0.5초, 0.3%의 불일치. 그러나 이 두 가지 오류가 동시에 기상이 바뀌는 순간에 나타났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눈이 보내는 신호와 귀가 보내는 신호가 0.5초 어긋나는 것. 평지에서 걸을 때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계단을 내려서는 순간 그 오차는 넘어짐으로 이어집니다. 데이비드는 그 로그 데이터를 받아보자마자 담당자인 사토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사토는 해운사의 기술관리 부서를 맡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에는 긴박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동기와 오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이는 시스템 설계 자체의 문제일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사토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새 배가 항해를 시작하면 늘 있는 일입니다. 학습 곡선이에요. 데이비드는 전화를 끊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것은 학습 곡선이 아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지난 20년간 수십 척의 선박 건조 현장을 지켜보고 항해 데이터를 분석해왔습니다. 그가 익히 알기로 한국의 고급 통합항해 시스템이었다면 이 정도 불일치는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일어났다 하더라도 시스템 자체가 0.01초 단위의 어긋남을 감지하고 즉시 경보를 울리며 자동으로 재교정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오차가 쌓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차가 생기는 순간 원인을 역산해 뿌리를 찾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류진마루에 탑재된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오차가 발생했지만 경보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스스로 이상을 이상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가 한 악기의 이탈음을 눈치채지 못한 채 연주를 계속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주가 계속될수록 어긋남은 쌓이고 결국에는 화음 전체가 무너집니다. 데이비드가 두려워한 것은 오류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오류로 인식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무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류진마루는 그 무감각을 안고 태평양 한복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아직 류진마루에게 친절했습니다. 기압골은 배의 항로를 비켜갔고 파도는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계기판의 숫자들은 다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선교의 당직 항해사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선원들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엔진실은 규칙적인 소음을 냈습니다. 류진마루는 정해진 항로를 따라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의 모니터 화면 한쪽에는 작은 붉은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기록한 오류 로그였습니다. 지워지지 않고 쌓이고 있었습니다. 진수 7일차, 류진마루는 태평양 한가운데를 가르며 항해 중이었습니다. 선상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초록색 상태 표시등만 가득했고 자동항법 시스템은 정해진 경로를 한 치위 오차도 없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새로 취향한 최신의 화물선답게 디지털 계기판은 아름다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도쿄의 원격 모니터링 센터에서 밤새 데이터를 들여다보던 데이비드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오전 2시 47분, 데이비드는 소나 반사파 패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극히 미세한 이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파도라면 반사파가 일정한 주기로 흩어져야 하는데 이 신호는 달랐습니다. 주파수 대역이 살짝 뭉개져 있었고 반사 강도가 패턴 없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숙련된 분석가라면 한눈에 알아챌 수 있는 신호였습니다. 수중 고형물, 암초였습니다. 류진마루에 탑재된 소나 시스템은 비용 절감 과정에서 교체된 제품이었습니다. 원래 설계 안에는 3중 교차 검증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차 탐지 신호를 2차 주파수 필터로 걸러내고 다시 수심 데이터와 대조해 최종 판정을 내리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탑재된 시스템에는 그 알고리즘이 없었습니다. 1차 탐지만으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판정은 이랬습니다. 파도 클러터, 잡음, 무시, 자동항법 화면에는 전방 깨끗함, 장애물 없음 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사토시, 저 데이비드입니다. 지금 류진마루 소나 데이터 보고 계세요? 전방 30km 지점에 이상 반사파가 잡혔습니다. 자동항법이 잡음으로 분류했는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당장 침로를 바꿔야 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토의 목소리는 피곤함과 짜증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씨,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 시스템이 정상이라고 하잖아요.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숫자가 이상합니다. 반사파 형태가 암초 패턴이에요. 시스템이 틀렸을 수 있어요. 직접 눈으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센서 타령인가요? 이 배에 얼마짜리 시스템이 붙어 있는지 알기나 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데이비드는 다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반사파 신호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줄어들수록 신호는 강해졌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현재 속도, 현재 거리, 그리고 소나 신호의 강도 변화율, 숫자들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8분이 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박 긴급 채널이었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1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태평양 한가운데 류진마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파이오니어 해상군, 해도의 이름조차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수중암초지대, 현지 어부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고스트리프, 유령암초라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수면 아래 20m에 숨어있는 이 암초는 평온한 날씨에도 선박을 집어삼켰습니다. 파도가 암초 위를 덮으면 수면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령이었습니다. 도쿄 모니터링 센터의 화면에서 데이비드는 숫자가 변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선체 스트레스 게이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였습니다. 정상 범위 상단을 살짝 벗어났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더 높이, 더 빠르게. 순간 모든 수치가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선체 스트레스, 수밀격벽 압력, 기관실 온도, 화물창 충격 감지기, 숫자들이 빨간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0.4초 뒤 화면이 꺼졌습니다. 모든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선박 위치 자동 발신 신호가 끊겼습니다. 통신 채널이 두절됐습니다. 비상위치 발신 장치조차 응답이 없었습니다. 선상 화재 감지 시스템, 구명정 자동 이탈 신호, 기관실 긴급 알람.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화면 앞에 굳어버렸습니다. 진수 7일, 류진마루는 태평양 어딘가에서 유령이 됐습니다.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그 숫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발생으로부터 정확히 4시간이 흘렀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초계기 한 대가 구름을 뚫고 기지로 복귀했습니다. 조종사는 지쳐 있었고 성과는 없었습니다. 동해의 저기압이 예보보다 빠르게 발달하면서 해수면 시정은 이미 수십 미터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실상 항공 탐색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상에서 출동한 순시선은 여전히 현장까지 2시간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도쿄의 해상보안청 상황실에서는 더 이상 나올 말이 없었습니다. 화면 속 좌표는 추정치였고 그 추정치도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도가 낮아졌습니다. 폭풍이 해수면을 뒤섞으면서 표류 방향을 계산하는 것조차 오차 범위가 수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상황실 책임자는 지도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구조의 골든타임이 분 단위로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도쿄 주재 한국 대사관의 한 회선으로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대사관 측이 전달한 내용은 짧았습니다. 좌표와 함께 오차 반경이 제시되었습니다. 정확도는 소수점 이하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좌표에는 출처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다목적 실용위성이 동해 상공을 지나는 궤도에서 해당 해역을 스캔했고 그 데이터가 분석 완료된 것이었습니다. 위성은 구름을 통과했습니다. 합성개구 레이더는 두꺼운 구름층을 마치 없는 것처럼 뚫어냅니다. 파고가 높아 광학 장비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레이더판은 해수면 아래의 산란 패턴까지 정밀하게 포착합니다. 여기에 적외선 센서 데이터가 교차 분석되었습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충돌로 인해 발생한 미세한 열점이 포착된 것입니다. 선체 금속이 충격으로 발열된 흔적, 연료 유출이 해수면에 남긴 온도 차이, 조난자들의 체열이 복합적으로 엉켜 만들어낸 그 신호는 극히 미약했지만 위성의 센서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구름 위에서 바다 수면까지 기계는 폭풍도, 밤도, 두려움도 없이 그저 데이터를 읽어냈습니다. 도쿄 상황실에 좌표가 전달된 것은 그로부터 몇 분 후였습니다. 상황실 책임자는 화면을 2번 확인했습니다. 그는 주변에 있던 분석관에게 좌표의 신뢰 여부를 즉각 검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간결했습니다. 오차 반경 안에 류진마루의 최후 신호 위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켄지 회장은 그 소식을 보고받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스스로 배신자라 불렀던 나라가 지금 이 순간 자국의 선원들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성명도 어떤 외교적 언어도 그 사실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특수구조선 해룡호는 이미 출동 중이었습니다. 좌표가 확보되자 해룡호는 방향을 고정했습니다. 폭풍속 항법은 통상적인 기준으로는 작전 불가 판정이 나는 해상 상태였습니다. 파고는 여전히 높았고 바람은 선체를 가로질러 밀어댔습니다. 그러나 해룡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교의 선 이강철 선장은 화면과 해면을 번갈아 보며 조타 명령을 냈습니다. 그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해룡호가 조난 선박에 접근하는 방식은 그 자리에 있던 구조대원들도 훗날 오래 기억하게 될 장면이었습니다. 폭풍이 선체를 밀고 파도가 방향을 뒤틀었지만 해룡호는 마치 고요한 항구에 정박하듯 조난 선박 옆에 선체를 갖다 댔습니다. 누군가는 그 장면을 두고 나중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폭풍 속에서 배를 주차장에 차를 대듯 붙였다고. 구조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선원 22명 전원이 해룡호에 옮겨 탔습니다. 마지막 생존자가 구조선에 발을 디디던 순간 주변의 파고는 다시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적 여유는 거의 없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좌표가 조금만 부정확했어도, 구조선이 조금만 늦게 현장에 도착했어도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22명 전원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바다는 그날 밤도 거칠었습니다. 폭풍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룡호의 항적이 동해 위에 남긴 궤적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었습니다. 구조작전이 완료된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야마모토 켄지 회장은 한 통의 전화를 직접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는 한국 조선사의 김진우 부사장이 있었습니다. 야마모토는 오랜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그가 치른 내면의 싸움이 얼마나 컸을지, 수화기를 든 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는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기 어렵습니다. 김진우 부사장의 답변은 담담했습니다. 바다에서는 한 배를 탄 사람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책망도, 협상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후 진행은 빠르고 조용했습니다. 일본 해운사는 중국 조선사와의 계약을 전면 해지했습니다. 위약금과 추가 비용까지 감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사에 복귀하면서 이번에는 원래 계약금보다 12%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신뢰의 값을 매긴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짓는 계약이 아니라 기술과 기술 뒤에 선 사람들에 대한 값이 포함된 계약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 일이 마무리된 뒤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말을 남겼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과 자존심이다. 그는 류진마루 사태를 두고 이것이 단순한 선박사고가 아니라 비용이라는 숫자 뒤에 감춰진 것들, 즉 기술의 축적과 공정이 정밀함과 수십 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차이가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싸다는 숫자가 모든 것을 설명해주지는 않는다는 것.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결국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이 사건은 너무도 분명한 방식으로 증명했습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도크에서 땀을 흘리며 배를 깎아온 사람들의 손끝에 밤새 설계 도면을 들여다보며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을 반복한 엔지니어들의 눈빛에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도 납기를 지켜온 약속들 위에 기술이 쌓입니다. 그 두께는 숫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바다가 그 두께를 검증합니다. 태풍 앞에서, 엔진실 화재 앞에서, 하역 시스템이 멈추는 새벽 4시에. 한국의 조선 기술은 그 모든 순간을 견뎌온 기술입니다. 세계 어딘가의 바다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서 만든 선박이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이름 뒤에는 이 나라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기술과 사람과 자부심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가라앉지 않습니다.